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면에서 작은 돌을 던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본소득부터 주 4일 근무제, 반려동물 의료보험 등 귀에 꽂히는 정책의 주인공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잠시 후 이슈쇼에서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서 여야 모두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디톡스 정치에서 단일화의 핵심 변수 지금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전 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가셨고요. 이후에 또 이낙연 대표도 갔고, 또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을 예정이잖아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읽히는데 이게 좀 지나친 것인가? 아마 국민의힘도 이낙연 대표급으로 뭐 추진위원장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을 네. 가지고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한 번 오셔가지고 가덕도 신공항 얘기하고 메가시티 얘기했다 그래서 그 표심이 흔들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 인기 없어요. 더 오셔도 돼요. 더 오셔서 얘기를 해도 우리 부산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그다음에 정책적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마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 번 오셔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더 부산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네. 얘기하세요. 그 얘기 계속 하실래요?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그게 상관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인기 있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장제원 의원이 이제 대통령 계속 오시라 네. 한 것과 똑같이 제가 되돌려드리면 대통령이 가신 거에 대해서 매표행위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탄핵하겠다. 계속 얘기를 하시면 국민의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선거운동할 뭐 제가 그 대통령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민주당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고 갔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거기 가셨겠어요. 선거운동하러 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비판한 거고 선거운동을 하러 가셨다 그래서 그게 선거운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낙연 대표께서 이제 특위위원장을 맡는 거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의 전체적인 정서는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외의 지역에서는 반대가 많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자극하면 안 돼요. 어쨌든 뭐 이낙연 대표가 그런 의지를 가지신 거는 고맙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더 논란이 불러일으키시면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실질적으로 건설되는데 좀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는 좀 빠지고 전문가 그룹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국난극복위원장 이걸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덕도 추진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가 뭐 전문가다 이제 설계를 하겠어요. 뭐 벽돌을 쌓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만 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이것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상징적 의지의 표현인 거죠. 아니 근데 그 직을 그 추진위원장을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대통령 경선 들어가셔야 되는데 대통령 경선 예비 후보가 타 후보도 있을 텐데 당의 당직을 맡고 있다는 불공정 경선 아닌가요? 아니 장제원 의원님 근데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자꾸 시비를 거는 10일은 거야? 아니고 민주당이 그쪽도 열심히 하세요. 불공정 경선을 하실까 봐. 그 전에 그만두시겠죠. 그게 걱정이 돼서 경선 아니 뭐 문제를 그것도 이재명 지사도 그만두겠지. 저희 대학 선배님도 계시고 한데 그 대선 전초전인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단일화에 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이제 단일화가 진행 중인 거고요.
열린민주당 그 김진애 후보와도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김진애 후보는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끝까지 이제 경선을 잘 치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긴 시간 동안 TV 토론도 여러 번 하고 본인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을 원하겠죠. 뭐 단일화? 예. 그 민주당도 별로 관심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는 그게 뭐 단일화 하든 안 하든 그게 지성이면 큰- 감천이라고 네. 계속 단일화를 아니, 그러니까 하면 뭐 특별하게 뭐 이슈가 되고 뭐 이게 달라지나요? 아니 왜냐하면 당락을 결정질 수 있는 표가요. 그럴 수 있죠. 예. 한명숙 총리 때 오세훈 때. 아니, 근데요, 만약에 김진애 의원이 나오더라도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 보고 그걸로 다 모여요. 어차피 단일화 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단일화는 정말 무슨 뭐 시너지나 컨벤션 효과 이걸 기대하기 할 수 없는 그런 단일화고 사실 당장 김진애 의원이 3년 3개월 난 국회의원직을 던졌어요. 근데 별로 화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김진애 의원 뭐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단일화는 이게 별로 그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주당마저도 별로 관심 없는 단일화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박영선 후보 그냥 잘 그렇게 아니 성공하세요. 저희는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이게 여론조사- 절박한 척하는 예. 거겠지. 야권 단일 후보와도 초접전이기 때문에 1%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안 하겠습니까?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훨씬 더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우리도 우리끼리 잘해보겠다는데 잘해보시라니까요. 죄를 뿌리고 그랬어요. 아, 죄는 안 뿌리고 네?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자,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예비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깬 건 아니죠. 사실은 외연 확장 측면에 있어서 오세훈 후보가 조금 더 앞섰거든요. 예비 경선에서도 당원에서는 나경원 예. 그리고 비당원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돼서 본선 경쟁력 이런 걸 보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오세훈 후보로 표를 모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중도 노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을 이미 지낸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되는 시정. 그것은요, 인수위도 없이 바로 개표 당일날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후보에 비해 오세훈의 경쟁력은 시정 경험이 있다. 예.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안철수와의 단일화 그리고 박영선과의 본선 싸움에서는 나경원보다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온 거죠. 예.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 비교적 덜 비호감도가 또 있었던 것도 예. 하나의 승리의 요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최종 파이널 최종 경선에서 패배한다면 미국 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당연하지 2012년 않죠. 때도 그랬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누가 단일화가 되든 간에 자신은 열심히 돕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어봅시다. 그럴지 안 그럴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까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것 아니 같은데. 뭐 찍힐 때 찍히더라도 사람을 믿고 살아야지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질문을 할 때 적합토를 물을 것인가 아니면 뭐 경쟁력을 물을 것인가도 굉장히 미묘한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미묘한 갈등이 있건 뭐 어떤 질문지가 됐던 뭐가 됐던 됩니다. 될 거다. 왜냐하면 예. 그 후보들이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둘 다 출마를 하면 박연선 시장 만들기 운동본부 본부장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민주당이 또다시 상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후보 앞에 당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사활을 건 전쟁이에요. 국민의힘 오세훈. 그러면요. 국민의당 안철수를 다 이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지지도를 묻냐, 경쟁력, 예. 적합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단일화 표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식, 뭐 날짜, 시기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앞에 당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마지막 승부수 단일화 방식에서 당명 넣자라고 갈 거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해서 저는 최종 파열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51%. 예. 된다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단일화. 그리고 선거운동에 서로 비협조적인 그런 걸로 간다. 왜 그러냐면요. 정말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바를 그렇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하는 바를 논리를 맞추는 제가 거 아닙니까? 원하는 바에. 김종인학 박사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 싸움입니다. 예. 김종인과 안철수의 감정 싸움은 이미 시작됐고요. 자, 예를 들면요. 안철수 기호 4번으로 서울시장 못 이겨? 2번은 달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안철수 본인이 단일화의 장애물이야. 또 하나. 안철수의 지지율은 진짜 지지율이 아니야.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워딩이에요. 이거는요. 단일화 판 깰 때 쓰는 워딩입니다. 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역사도 감정에 의해서 방향이 막 뒤틀렸는데 과연 화학적 결합을 해서 용광로 선대위를 꾸릴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박사라고 하시는데 박사학위를 이번에는 인정 못 하겠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때 달라요. 아, 그래요? 3자 필승론 얘기하시는 분이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에요. 예. 단일화가 안 되면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나 누구든지 간에 집니다.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감정으로 부딪혀서 단일화를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제가 동의하는 거는 뭐 4번은 내가 선거를 도와줄 수 없다. 참 유치찬란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지만.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되든 간에 국민의 후보가 되지 않으면 선거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으로 나가게 되면 4번을 달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단일화 불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정말 유치찬란한 얘기예요. 단일화가 되면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 예. 후보가. 그 후보의 뜻에 따라서 그 후보가 가장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보의 이름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예. 이렇게 쓰고 안철수는 그냥 국민의당 없이 안철수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안 이어서 되는 방법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예. 이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그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후보는 이낙연 대표겠죠? 저희 여당으로서 서울시장 선거를 우리가 놓쳤다. 예. 네, 그랬을 때는 당장 이낙연 책임론 그리고 이낙연 당대표가 직전 당대표고 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상대적인 반사이익 이재명 지사는 더 탄탄대로를 달리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놓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서울시장을 저희가 놓치게 되면 급격한 정부 여당의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죠. 그거는 조금 정확한 분석을 하셨네. 냉정하고. 이 민주당이 부산시장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포기를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덕도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외에
정말 뭐 다른 어떤 이슈를 지금 전혀 제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부산시장 패배는 이미 자포자기인가요? 많이 오만해지셨네. 오만한 건 아니고요. 저희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밑바닥 정서 자체가 그래요. 예. 저희들이 좀 더 겸손하게 한다 그러면 부산시장은 이길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서울시장인데 예.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이낙연 책임론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에게 심각한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세론이 급 제동이 걸리고 이제 친문 세력들은 서울시장을 승리한 것을 업고 제가 볼 때는 제3의 후보들을 찾아 나설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가요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갈라치기 붙이기 용으로 친문 대안 제3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회자되고 있는 후보들로 그냥 갈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할 정도로 진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저희도 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예측 불허의 승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겼을 경우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몇 연패잖아요, 지금. 예. 저희가 열린우리당 때 연속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 리더십에 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장 김종인은 물러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군웅 할거위 시대, 백가쟁명의 시대가 되거든요. 근데 대선은 또 코앞이고,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후보를 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로 이제 빠지거든요. 서울시장 선거가 대선판을 크게 아마 거의 지진 강도 7도 이상으로 뒤흔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권 지형을 논하기 이전에 예. 우리 야권이 만약에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소용돌이 치겠죠.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를 했을 경우에 이건 특별히 또 박원순 시장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선거에서 마저 우리가 졌을 경우 또 단일화를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을 경우에는 그 패배 책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겨도 우리 당은 새롭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야권은 재편의 상황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을 경우에는 이 서울의 단일화된 후보 중심으로 세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부산도 박형준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박형준 후보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이 돼서 이 서울 부산을 잇는 중도 보수 세력들의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문재인 정권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든 윤석열 변수와 함께 어우러지면 차기 대선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년 7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퇴 이후 정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틀 연속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은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재 풀이 가동되어지는 범야권의 통합정당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과 정말 내년에 대권을 놓고 일합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다시 부각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저희가 뭐 보궐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어떤 가능성을 보고 예상을 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민주당 쪽 하나 변수 하나 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곳에서 모두 패할 경우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개헌론으로 국면을 전환한다라는 뭐 예상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당원을 바꿔서 경선을 좀 연기한다. 지금 이재명 그 지사가 좀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궐선거 이후에 최악의 경우 패배했을 경우 개헌론으로 틀어막는다. 네. 또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찌라시 수준이고요. 그럴 일은 결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럴수록 전공법으로 가야 되고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눈 가리고 하면 꼼수거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열린 우리당 때의 경험을 보면 중심이 흔들리면 이것저것 이렇게 잡음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급격하게 이제 분열상, 내부 싸움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가장 걱정은 그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갈수록 사실은 그게 이제 깃발 싸움 비슷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뭐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밟고 가자 이런 게 있으면 최악이거든요. 역시 정치를 좀 오래 해야 돼요. 그래야 경륜이 쌓여야 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요. 참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올바르게 갈 거다 생각하는데 뭐 자신들이 만든 뭐 당원까지 바꿔가면서 후보 출마시키는 당이 저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싶고요. 자, 뭐 두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자, 한 주가 쌓인 정치 독서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또 퍼플. 이 색깔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나는. 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색깔은 아니네. 뭐 우리 색깔은 뭐 다양하니까. 네, 이번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 소수 정당의 후보지만 묵직한 의제들을 던지면서 여야 후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분입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내놓는 공약보다 굉장히 눈길이 가서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나와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가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처음에는 좀 완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하더라도 좀 의원직은 지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거에 흔히 구도가 필요하고 인물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좀 거친 말로 닥치고 구도라고 우리 정치인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정책 선거를 했습니다. 지난 한 25일 동안 정책만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밀착형 정책들을 계속 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단일화는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구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상호 후보님, 박영선 후보님, 김진애 후보님과 1대1로 제가 다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감대가 생긴 건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서 단일화를 통해서 정책 경연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내심 단일화에서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본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단일화에서 이겨서 의원직 버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여권 후보뿐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러브콜을 많이 받으셨어요. 정책 토론도 많이 하고 여야 후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자고 요청한 이유는 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호기심, 관심은 저는 제가 제시한 정책이 갖고 있는 의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4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을 때 첫 번째 난 기사가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고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폐지한 정책을 놨을 때 30% 되는 서울시민 1인 가구들이 정말 열렬한 지지를 표시해 준 것을 보면서 이런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이 여야,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어쩌면 공감대 때문에 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서울 경기 기본소득 동맹을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 경기, 인천 포함하면 2,300만 명입니다. 예. 2,300만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다양한 정책 실험을 해보자. 기본소득 실험을 해보자. 경기도는 지금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주택자 기본소득, 집이 없는 분들에게 기본소득을 드리겠다라는 정책 실험을 한번 연합으로 해보자. 연 100만 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2,3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기본소득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당위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별적 복지는 이런 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자기의 비참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나 가난하다, 나 고하다, 나 없다 라는 걸 드러내야 국가가 조금씩 주는 제도입니다. 예. 또 반드시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는 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별복지의 대상인 분들조차도 보편복지를 원하십니다. 경제정책의 입장에서도요. 지금은 초과 공급의 시대입니다. 물건이건 서비스건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단 구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럼 구매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저는 보편 기본소득만큼 구매력을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부담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기본소득하고 증세 같이 하면 너무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예. 전 매우 현실적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제안은 기존의 세제 하에서 증세 없이 예.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해보자. 저희가 마련한 한 달 30만 원 전 국민에게 드리는 187조는 예.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세액공제, 소득공제 폐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의 효용감을 한번 느껴보자. 우리 국민들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고소득층들이 기본소득의 효용감을 한번 느낀 다음에 이게 진짜 좋으면 조금씩 기본소득 금액을 늘려가자. 단 그렇게 되면 증세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서울시장 1호 공약이 혼3러였습니다. 1인 가구 공약을 가장 처음 제시하신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인 가구 공약을 제일 먼저 제시한 이유는 서울에 가장 많은 가구의 비율이 1인 가구이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걸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올드한 생각이에요. 1인 가구가 33%. 서울에 사는 가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입니다. 예. 근데 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1인 가구를 역차별합니다.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예. 하나는 연말소득공제 하셨죠? 예. 맞습니다. 싱글 혼자 사는 분들은 누를 버튼이 없습니다. 예.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세금 다 내는데 왜 이들에게는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이렇게 안 해줘야 됩니까? 전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청약입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45세가 되어가지고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한 45점, 48점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 기준으로 거의 만점이 나와야 되는 당첨되는 현실에서 이분들은 주택 청약의 당첨은 하늘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죠. 예. 그래서 제가 제시한 공약은 딴 건 모르겠고 SH 서울시 관할의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최대 30%까지 1인 가구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4제곱미터가 왜 국민평형이냐. 더 이상 4인 가구가 표준이 아닌데 이것도 좀 바꿔야겠다. 예. 그래서 국민평형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1인 가구에 적합한 아파트 디자인을 만들어서 새롭게 공급해드리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미안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가장 제가 이제 눈에 띄게 생각했던 공약이 주 4일 공약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이르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지금 이 공약이 왜 필요한가,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우리 대한민국이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라 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문화산업, 레저산업이 성장한 계기가 됐습니다. 몇몇 기업들, 제가 여기서 기업 이름을 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기업들 다 아시는 대기업들이 주 4일제를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월급 많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말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기업들은 주 4일제를 하고요. 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도 주 6일 일하는데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양극화 중에 휴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텐데 제가 시장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주 4일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회사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세제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일부만 주 4일제를 누리는 양극화된 휴식의 세상이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주 4일제로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대표님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지율은 왜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치하려면 큰 당 가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싸워도.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 대기업만 가야 됩니까? 예. 누구는 창업하고 누구는 중소기업도 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벤처가 정치 스타트업이 한 번쯤은 성공한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고 제가 실패하더라도 후배들이 제 길을 계속 갔으면 저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의 주 4일제 또 1인 가구 배려 등 공약에 대해서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서울시장의 공약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좀 했고요. 그래서 목표가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권에 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뭐가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저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이 돼야겠죠. 하지만 무엇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나의 인생껏 순서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함께 보실까요? 자, 사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당과 보좌진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모습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정치를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고 있을까? 그게 우리가 정치를 시작할 때 지배계층이 되고 싶어서 뭐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각자 진짜 변화하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모인 건데 어쩌면 영화 오션스 11 아십니까? 오션스 11처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 주무기를 다 발휘해서 한번 제대로 털어보자 해서 지금 이 사진을 지금 보이는데 저는 이분들의 그 머릿속을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저희 의원실이 저희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장 정기료를 많이 내는 의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요. 네. 감사한 마음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좀 최종 목표를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잘 끝내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보다 저는 끝이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훈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게 긍정의 문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훈 같은 정치 하고 싶어서 신당 창당하고 조정훈 같은 정치 하고 싶어서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그 표현이 새로운 도전에 담대하게 뛰어들고 또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정훈 대표와 좀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이 이 시대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방향이 오늘 하신 말씀과 좀 부합한다면 조금 전 얘기한 그 목표가 좀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톡과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